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이거는 지금 여러분 실전 부분은 모의고사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지에 있는 그냥 내용들이고, 얘는 여러분 똑같은 제재로 여러분 또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귀인이론은 여러분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건 선생님 외부점을 또 넣어 놓을 거고, 여러분 귀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얘는 사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어떤 사례가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 쭉 정리 한번 봐보자.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타인이 하는 행동의 원인, 그 자신과 타인에게 발생한 일의 원인 등을 알아내려는 강한 욕구가 있어. 이게 왜 일어났지? 이 일이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 일반적인 경향성이 뭐냐면 원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 욕구가 잘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나 타인의 말이나 행동, 상황을 관찰한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추론을 하는 거야.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인과적인 설명에 이르는 이 과정을 귀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과정이라고 설명했거든? 그럼 과정이 어떻게 나와야 돼, 얘들아? 과정. 관찰을 먼저 한 후, 그치? 그 관찰한 바탕으로 이제 뭘 추론한대? 원인을 추론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 행위가 나오면 그 행위에 관찰을 하고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원인으로 행동을 했구나. 추론을 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이 1번부터 2번의 과정을 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귀인의 정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다라고 정리해주면 되지. 자, 2번 가자. 귀인을 하는 방법은 여러 차원으로 나뉘고는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몇 가지 이상의 얘들아 개념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2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나누고 있으니까 구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그 사람의 내부나 외부에서 찾는 것. 아까 얘들아 원인을 찾고 원인을 추론하는 게 귀인이라고 했잖아. 그 귀인을 내부에서 찾냐? 외부에서 찾냐? 이것을 가지고서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나 태도나 동기나 능력 같은 내적인 특성으로 돌리는 내부기인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부냐 외부냐, 원인의 그 요점이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를 가지고서 나누고 있다는 거야.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얘들아 어저께 만약에 길에서 넘어졌던 이유를 살펴봤더니 비가 그렇게 많이 오네? 그럼 비를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환경적인 요소들. 그리고 환경, 운, 과제, 이런 난이도, 이런 것들은 외부적 상황에 그 원인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걸 외부기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외부기인과 내부기인을 여러분 나누는 기준은 행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의 위치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날개 부분 보면 여러분 귀인하는 방법을 나누는 기준들이라고 나와 있지. 첫 번째 기준이 행동의 원인을 찾는 위치예요. 그 위치가 내부에 있으면 내부기인이 되는 거고 외부에 있으면 외부기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이 내부기인하고 외부기인의 얘들아 예시를 잘 기억해야 돼. 이러면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예시들이야. 그치? 얘가 내부 귀인의 예시들. 이러면 예시라고 봐도 되지만 뭐라고 봐도 돼, 얘들아? 내부 기인을 만드는 요건들, 조건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그래서 내부 기인으로 만들어주는 조건, 요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환경과 운과 과제 난이도, 이거와 같은 거는 여러분 외부 귀인의 예시라고 봐도 되고, 혹은 이것도 외부 귀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나눠서 지금 정리한 거야. 자, 그 다음이, 여러분 그 다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2번째 기준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그럼 2번째 기준은 변화성으로 나눌 건데, 이 변화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동의 원인이 능력이나 성격 등 잘 변하지 않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안정적 귀인과, 그러면 여러분 얘는 안 변한다고 생각한대.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람의 성격은 거의 변해요, 안 변해요? 거의 안 변해요. 성격은요 안 변해요. 사람의 기질,
안 변해요. 근데 여러분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지 사실 성격이 바뀌는 거는 아니거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안 변하는 요소들이 적용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까 능력이나 성격은 아까 앞에서 여러분 어디 들어가는 애들이야? 내부기인에 해당하는 애들이거든. 그럼 그 내부기인 중에서 안 변하는 것들 그런 게 안정적 기인에 해당하는 거고 운이나 노력 같은 거 내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노력은 여러분 내가 요 정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어떨 때는 운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운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지. 이거는 계속 변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불안정 귀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불안정 귀인이라고 하는 애는 변하는 요소구나. 그래서 얘는 여러분 불변의 요소를 적용하는 것, 얘는 가변의 요소를 적용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도 예시가 나오네. 여러분 능력이나 여러분 이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안 바뀌는 요소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안정적 기인의 예시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운이나 노력은 불안정적 예시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날개 부분에다가 여러분 그러면 뭘 적어줘야 돼? 변화성에 따른 기준에도 안정적, 불안정 이렇게 두 개 적어줘야지. 이렇게 두 개 나누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문단은 계속 여러분 어떤 서술 방식을 쓰고 있냐면 귀인에 대한 종류를 계속 분류하고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분류랑 그 다음에 구분 이렇게 정리할게요. 근데 여러분 분류하고 구분만 써? 정의도 들어가야지. 그렇지. 왜냐면 얘네들의 개념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 이것만 써? 예시. 그렇지. 우리 아까 예시도 찾았지? 이렇게 정리할게. 자 그러면 여러분 3문단 한번 가보자. 평소에는 명랑한데 비만 오면 항상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우울한 기분은 비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예시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비가 원인이고 비가 귀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특정 원인이 있을 때만 그 어떤 효과가 나타나서 원인과 효과가 공변, 이런 공변은 모두 다 바뀌다. 모두 바뀌게 되면 그 효과가 그 원인에 귀인하게 되는데 그걸 공변 원리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떤 효과가 나타났냐면 여러분 우리 효과가 지금 뭐였어 얘들아? 우울해지는 거였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울한 감정이 원인이 비잖아요. 그럼 그 우울함이 얘들아 내가 나타나는 이유가 비만 오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원인이 날씨가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얘들아 맑았다가 비가 왔다가 얘는 그 원인 바뀌지. 그 다음에 얘들아 효과도 기분이 명랑했다가 우울했다가 명랑했다가 우울했다가 얘도 바뀌지. 그러니까 여러분 효과하고 원인이 같이 바뀌고 있는 거야. 얘가 바뀌니까 얘도 바뀌고 얘가 바뀌니까 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효과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그 효과가 원인에 귀인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공변 원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인과 그 다음에 효과가 다 바뀌는 거. 근데 이는 어떤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면 그 원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건 공변 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건 얻을 수 있는 결과죠. 효과예요, 효과. 이렇게 공변 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이자 효과에 해당한다. 그럼 봐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었더라 예시에서 우울한 감정을 느꼈잖아. 근데 그럼 우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화가 나. 만약에 화가 났어. 그러면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렇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얘들아 비가 온 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변 원리는 원인과 효과가 같이 바뀌는 양상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심리학적 켈리는 이런 공변 원리를 확장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의 원인을 판단하기 위해선
세 가지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공명 모형을 제시를 했어요. 자, 여러분 봐봐. 우리 사람들은 아까 1문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얘들아? 뭘 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어, 얘들아? 계속 그걸 추구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원인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귀인 이론이든 공명 원리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 계속 추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추측을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모형을 제시한 것도 뭘 찾기 위한 거야? 계속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첫째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일관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정보를 활용해요. 그럼 이 일관성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원인이 무엇 때문에 기분이 어떻게 됐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이 나온 건 이런 원인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일관성이 뭐냐면 행위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자극에 대해서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서도 같은 행동을 보였는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비가 오면 우울해져. 근데 학교에 가서도 비가 올 때 우울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봐봐. 다른 공간에 가서도 여러분 똑같이 우울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럼 일관성이 있는 원인인 거죠.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른 공간에 가서도 다른 시간에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이걸 제시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독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독특성이라고 하는 건 행위자의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든 특정 자극에 대해서만 나타나는가. 여러분 아까 이 사람이 비가 오면 우울하다고 했거든? 근데 눈이 올 때도 우울해지는지 이걸 보자는 거야. 근데 눈이 올 때는 안 우울해. 그러면 해가 뜰 때도 안 우울해. 구름이 껴올 때도 안 우울해. 오롯이 비만 오면 우울해져.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야, 얘들아? 독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독특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독특성은 여러분 이 행동이 이 자극일 때만 나타나고 다른 자극일 때는 안 나타나는지 이걸 보자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를 갈게. 세 번째는 여러분 합의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행위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 그와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만 오면 우울해지는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 얘들아. 비 와서 오히려 여러분 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일 때는 여러분 비 말고도 여러분 비가 올 때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비가 오면 기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슬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다 다른 행동을 보이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합의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합의성이라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보를 세 가지를 조합해서 공명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공명 모형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이제 원인을 찾을 때 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 모두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외부 귀인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부에서 귀인을 찾은 게 아니라 원인을 찾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얘들아 원인으로 내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일관성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독특성과 합의성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독특하고 얘들아 합의성, 여러분 내가 일정한 내 상태에서 일정한 거니까 내 내면에 있는 귀인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로 보고 있는 거야. 이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독특성에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일관성이나 합의성에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외부기인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선생님 옆에다가 정리해놨거든? 여기다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세 가지 정보를 활용해서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는 여러분 이제 공명 모형인데, 일관성을 긍정으로, 독특성도 긍정으로, 합의성도 다 긍정으로 본다면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귀인으로 판단한다고? 외부인으로 판단한다. 자, 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일관성을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독특성과 합의성이 얘들아 다 부정의 대답이 나온다면, 부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없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어떤 귀인? 내부인으로 취급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일관성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독특성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합의성이 부정적이라면 이거는 어디로 본다? 외부적인, 그치, 귀인으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면 아, 이 사람의 켈리는
외부기인과 내부기인을 여러분 이제 모형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이것도 선생님들께서는 여러분 사례로 문제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귀인 방식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하는 공병 모형의 가정과는 다르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병 모형이 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합리적이다. 왜? 딱 이러면 이렇다. 이러면 이렇다. 어떤 규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합리성이 있을 것 같아. 이치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귀인 방식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예상은 합리성이에요. 합리적이라고 해도 되고 합리성이라고 해도 되고. 그런데 실제 귀인 과정에서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고 실수가 작고 오류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 한계는 오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실제와 사람들의 인식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귀인 이론이라는 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대표적인 게 기본 귀인 오류에 해당해요. 그러면 기본 귀인 오류는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즉 오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는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상황의 영향은 과소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준이 뭐냐면 나의 행동을 설명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 이 기본 귀인 이론은 누구를 설명한다고? 얘를 적용할 때 쓰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얘들아 뭔가 원인을 찾고자 할 때 그 원인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으면 이거는 기본 귀인 오류예요. 근데 선생님 아래 얘들아 오류가 하나 더 있어 얘들아. 그 오류는 타인이 아니라 나를 설명할 때 쓰는 오류야 얘들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는 오류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 상황의 영향을 과소평가한다는 건 누구에게 닥친 상황일까 얘들아? 나일까? 타인일까? 타인. 그치. 여러분 이때는 타인이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타인의 상황의 영향은 과소평가야. 그거는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이 만약에 길 넘어졌어. 그 넘어져서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사고가 난 거는 그냥 저 사람이 실수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 사람이 주의를 잘 안 받겠지. 이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개인의 특성의 영향은 과대평가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 개인 특성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도 누구의 개인일까 얘들아? 타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타인의 특성의 영향을 과대평가해서 여러분 내부 기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은 강한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이처럼 사람은 여러분 타인의 행동은 내부 기인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대.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과제의 난이도가 쉬워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향이 되게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 귀인 오류의 얘들아 특성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타인의 행동은 내부 기인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요소가 되게 강하다. 왜? 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여러분 과소평가하기로 했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외부기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대.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사람이 성공했네? 저 사람이 때를 잘 만나서 그래. 저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이러지 환경적인 요소들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내 행동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행동은 외부에서 찾는 거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얘들아 내가 뭘 해서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외부에서 이러면 미안해 얘들아 내부에서 찾는 거니까 그 운이 아니지 얘들아. 미안해 내가 선생님 잘못 생각했어. 반대로 생각했어. 내부 기인을 하려고 하는 건 뭐야 얘들아? 이 사람이 노력을 뭘 해서 그래. 아니면 이 사람의 성격이 이래서 그래. 이렇게 보는 거고 내 행동은 외부에서 내가 운이 안 좋아서 그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지. 미안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긴 귀인 오류가 나타나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자. 타인의 행동은 자신의 시야에서 특출한 자극이 되어서 행위자의 내부 요인에 의한 귀인이 일어나는 반면이래요. 자, 내가 이 사람을 뭐 하냐면 우리 원인은 아까 관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얘네들의 원인을 추론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관찰할 때 나의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행동이니까 그게 특출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자의 내부 요인에 귀인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고 자,
자신의 행동은 내가 관찰하기가 어려우니까. 왜냐면 나의 행동을 관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원인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외부 요인에 의한 귀인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내부 요인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 관찰하기 쉬울 때 나타나는 거네. 이거고. 그런데 여러분 내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외부 요인을 적용하는 건 관찰하기가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관찰하기 어려울 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타인은 너무 쉽게 내가 관찰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의 행동도 쉽게 판단해서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얘들아 어떤 여러분 내면적인 여러분 모습, 저 사람의 어떤 여러분 그 요소들, 이 내면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근데 나는 그걸 찾기가 어려우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뭐 친구,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 내가 주어져 있는 뭐 돈, 명예 이런 것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도 포커스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기본 귀인 오류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빈칸 다 넣었지? 그럼 이번에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어떻게 오류를 발생하는지 한번 봐보자. 다음 오류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 자신을 호의적으로 지각하고 드러내 보이는 일련의 자기기억 편파. 그러니까 편파를 보이는데 누구한테만 편파를 보이는 거예요? 나한테만 편파를 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 내 행동을 설명할 때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자신의 성공은 내부기인으로 설정을 해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성격이 진득한 성격이어서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실패는 외부기인의 경향인 여러분 방어적 기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부 실패했을 때 나 이번에 운이 떨어 안 좋아서 내가 이번에 시험이 난도가 내가 볼 때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해서 내가 시험을 못 봤어. 이런 경우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외부기인을 하는 방어적 기인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방어적 기인은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면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 기인의 종류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과 실패로 귀인을 구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자신이 얘들아 성공하고 실패한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약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고 편파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또한 사람들은 공변 모양의 세 가지 정보 중에 합의성을 잘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선생님 합의성은 다시 위에다 써놨거든 얘들아. 행위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원인을 발생하고 있는지 그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거거든. 그러면 이러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쓴다는 거야 안 쓴다는 거야? 잘 안 쓴다는 거야. 나한테만 편파를 하고 있으니까 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합의성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건 타인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들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보편성을 여러분 과대평가하는 거짓의 합의성 효과랑 자신의 능력이나 바람직한 행동의 보편성을 여러분 과소평가하는 거짓의 특이성의 효과가 나타난대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문제에도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야. 여러분 귀인이라고 지금 했어 얘들아? 했지? 그럼 문제에도 요거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런 의미 5가지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거 문제 나왔는데요. 요거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가 잘못한 여러분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라고 바람직한 긍정적인 거는 과소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러분 옆에 메모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 잘못한 일은 여러분 어떻게 과대평가, 보편성을 제시하는 거야. 보편성을 크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건 누구나 그래.
이게 보편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빈칸에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 거는 내가 특출나서 그래. 여러분 나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과소평가라는 거예요. 이런 보편성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보편성을 과소평가하는 건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없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오류. 자, 그 다음에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을 바꿔보면 자신의 단점은 여러분 자기 부족한 측면은 보편성의 다른 말이 뭐냐면 얘들아 일반성이거든. 일반적인 거야. 나의 단점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단점. 근데 내 장점은 여러분 나만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나만 갖고 있으니까 자신만의 것, 나만 특별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합의성이라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한다. 여러분 합의성이라는 건 나 말고도 행위자 말고 다른 사람도 다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합의성이잖아. 그래서 거짓 합의성은 누구나 그런 게 아닌데 누구나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특이성은 여러분 나 혼자만을 하는 걸 얘기를 해. 근데 정말 나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나 혼자 했다라고 잘난 척하거나 나 혼자 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 이게 옳은 거지. 이게 특이성인 거야. 그러면 특이성은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구나 그럴 수 없는 건 자신만 할 수 있는 게 특이성. 그 다음에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일반적이야. 이게 거짓 합의성 도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나 타인이 하는 행동의 이유와 의도를 추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이게 사람의 일반적인 경향성. 그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했잖아. 이게 몇 번째 문제에 나왔어, 얘들아? 1문단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문장이야. 자, 이는 자신 및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일을 대처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런 욕구가 나타나는 이유예요. 왜 나에 대해서, 왜 타인에 대해서 왜 계속 원인을 찾아내려는 욕구가 있을까? 그 욕구는 앞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욕구가 있다. 사람은 항상 불안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얘들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예측하면 이런 일 안 일어날 수 있어. 이러면 내가 만약에 뭐 아까 비가 와서 넘어졌어. 그러면 넘어졌다라는 건 비가 와서 넘어진 거니까 그럼 비 올 때 조심조심히 다니거나 장화를 신고 다니거나 이러면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인 이론들을 내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거를 본능적으로 욕구로 내가 관찰하고 찾고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따라서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해서 오류가 최소화된 정확한 귀인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났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내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그렇게 이해하면 타인도 나를 그렇게 이해해 주겠지. 서로가 얘들아 약간 어떤 서로가 서로를 상호적으로 이해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를 잘 이해만 해줘도 얘들아 소통하고 서로 바람직한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 이런 욕구가 나타나는 이유 첫 번째는 미리 대비하고 예측하려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내가 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고 사회적인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바르게 형성하려고 하는 이 본연적인 여러분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선거제도를 갈게요. 자, 여러분 요것도 보기에 보면 보기에 얘들아 그 막 퍼센티지가 나와가지고 몇 퍼센트일 때 몇 퍼센트일 때 어떤 선거를 하고 어떤 선거를 하고 이런 것도 나오잖아.
얘도 예시야. 예시에 대한 문제를 많이 내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선거는 다수 국민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는 정통성을 갖춘 대표기구를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을 한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죠. 이 선거는 국민의 선호를 반영해주는, 여러분, 그러니까 반영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원리라고 하는 게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앞에서 국민의 정치적인 뭘 반영하는 거? 선호를 반영하는 거. 그치? 그러면 그 선호를 얘들아 반영해서 대표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게 얘들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득표율을, 여러분,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국회의원 선거하는 것들 보거나 하면 정당 뽑는 것들 보면 전체 얘들아 이 사람의 지지, 그러니까 투표를 한 사람이 40%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선거날 놀러 간 거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하고 아니면 무효표가 너무 많던지 40%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얘들아 경선을 해가지고 이러면 한 표 차이로 진짜 이긴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이긴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투표나 선거의 민주주의의 의도에 조금 어긋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왜곡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거의 원리가 반영되지 않는, 여러분 이거는 예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시는 선거에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여러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못 됐다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거야. 그래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결과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국회의원 선거에 일정수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얘들아 어느 정도 여러분 조금 이제 정당 위에 올라가야 돼. 그래야 뭐 예를 들면 야당의 얘들아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여당에서 조금 더 의회수를 많이 채워가지고 서로 견제하면서 이러면 정치를 원활하게 만들어 가려고 하던지, 그리고 아니면 이러면 또 여당에서 만약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 야당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국회를 더 많이 차지를 해서 그래서 얘들아 서로 상호보완적인 여러분 이제 그냥 보완은 될 수는 없지만 맨날 싸우고는 있지만 그래도 서로 얘들아 잘못된 건 계속 꼬집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그래야 얘들아 이게 나라가 정치가 되고 뭔가를 할 텐데, 똑같이 얘들아 이렇게 정당은 의석을 확보하는데 실패를 해버리면 여당이 여러분 여당의 후보자가 얘들아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당의 과반수가 얘들아 국회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기가 힘들죠. 왜? 다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다 얘들아 원활하게 계속 이렇게 도움만 줄 테니까.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처럼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현상이 선거제도와 그에 따른 투표 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들아 국민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건 선거밖에 없는데 그 선거를 할 땐 대부분 우리가 투표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투표의 행태와 선거에는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왜곡되는 여러분 이유는 선거와 투표 때문인 거죠.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왜곡되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이 선거에서 무슨 얘들아 잘못된 선거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투표를 잘못된 투표를 했거나 우리가 투표할 때 어떤 전략을 잘못 세웠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이 행태가 어떻게 얘들아 왜곡을 만드는지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유권자는 후보자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더 잘 반영할 가능성과 더불어 당선 가능성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반영하는 기준은 내가 원하는 여러분 사회를 내가 원하는 여러분 사회의 얘들아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세운 사람들을 뽑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지만 당선 가능성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준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원래 우리가 선거를 할 때는 대부분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의 정책만 보고 뽑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정책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대빵 안 될 걸 아니까 다른 사람 차선을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선거를 했을 때 여러분 선거 아직 안 해봤죠? 여러분 그러면 내년에는 뭐 선거 없나?
내년은 여러분 만약에 선거가 있으면 여러분 선거하실 수 있잖아요. 뭐 교육감을 뽑든 여러분 뭘 하든 선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선거를 해서 누굴 뽑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 허경영이 옛날 허경영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어요. 그 공중부양하는 그 사람이 모든 여러분 사람들한테 1억씩 주겠대요. 일단 국민들한테 1억씩 주겠다고 하면 이거 괜찮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그 정책을 뽑을까? 이렇게 했지만 얘는 허경영 그 지지율이 얘들아 그 3%인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 때는 임용고시를 많이 뽑는 사람 대통령을 이제 뽑았어. 왜냐면 대통령들 후보들 중에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요. 여러분 정책들을 우리가 큰 틀로 뭐 아이를 많이 낳자 뭐 아니면 여러분 내가 경제를 살리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임용고시에서 몇 명을 어떻게 뽑고 선생님은 어떻게 정책을 해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얘들아 양성하고 뭐 이런 정책까지 하나하나 아주 세분화시켜서 얘들아 정책을 얘기하거든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그 대통령들이 후보에서 교육적인 측면을 쭉 봤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임용고시를 많이 뽑는 대통령 뽑아야지. 그래야 얘들아 내가 나중에 졸업할 때쯤 임용고시를 봤을 때 나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또 고민을 하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는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만 더 우선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서로 상호적인 여러분 조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뽑을 때. 그러면 이 후보자가 승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투표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자신의 이해관계도 반영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도 본다? 얘도 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사람들이 고려하는 이유는 내가 투표한 게 얘들아 의미 있게 쓰이길 원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있다. 이걸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선거제도에 따른 후보자 선출 방식은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진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우리가 왜곡을 하든 반영을 하든 선거와 투표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그 선거와 투표에 얘들아 내 뜻이 반영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다고 했어. 이것 때문인 거야. 알겠지? 왜냐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왜곡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단 가자. 일반적으로 선거제도는 크게 비례적인 여러분 선거제도와 다수결 선거제도로 구분을 할 수 있대. 그러면 이거는 선거제도 종류를 뭐 하는 거야? 구분한다고 해도 되고 분류해도 된다고 분류했다고 봐도 되죠. 자, 비례적 선거제도는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랑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의석수의 비율을 가능한 근접하게 하려는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비례대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비례대표가 내가 얘들아 국회에 어떤 정당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 정당에서 내가 얘들아 투표를 나를 뽑는 게 아니야. 우리 정당을 뽑으면 여러분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를 가보시면요. 국회의원 그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있지만 종이가 얘들 한 6장, 7장 주거든요, 여러분. 그럼 그 6장, 7장 중에 뭐냐? 정당을 뽑는 투표지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얘들아 1번 정당, 2번 정당 이름이 들어가는 거지. 그 정당에 얘들아 만약에 투표를 사람들이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정당은 여러분 100표 중에 60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B 정당은 30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 60표의 투표를 받은 A 정당은 60개의 의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가 이제 뽑힌 여러분 그 국회의원을 거기다 딱 채우는 것도 있고 모자란 사람들이 있지 얘들아. 왜냐면 60표나 얻었으니까. 그럼 그 60표의 비례대표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내가 투표로 그냥 뽑지 않은 여러분 그 정당의 대표들도 들어가서 의석에 앉아서 국회를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의석수의 얘들아 비율을 계속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 그 정당이 자기네가 득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의석도 많이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유권자의 정치적인 선호를 왜곡하지 않아요. 왜? 내가 그만큼 많이 뽑았으니까 선호도가 높은 거죠. 이 정당을 안 뽑았다는 건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석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대한 정치적인 결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비례적 선거제도의 가장 장점은 어떤 거냐면 이거네. 이게 비례적 선거제도의 장점이야.
국민들의 의사나 국민들의 선호도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거. 왜곡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제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이와 달리 여러분 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서술 방식은 두 개를 비교를 해버리는 거지, 그치? 자, 최다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는 다수결 선거제도는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대요. 그럼 자, 여러분 다수결 선거제도를 하는 이유는 이거는 내가 얘들아 투표한 만큼 투표 비율에 맞춰서 의석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득표의 사람들이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거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 사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 양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안정된 정치.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비례적 선거제도는 비율로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그럼 아까 A 정당은 60표를 받았고 B 정당은 30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100석 중에 60석은 여러분 A 정당이 차지를 해.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30석은 그 다른 B 정당이 차지하고 나머지 10석도 나머지 정당에서 차지할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입김이 제일 세요? A 정당의 입김이 너무 세죠? 얘는 여러분 양대의 얘들아, 그러니까 양측에서 여러분 입장을 서로 비율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의견을 독점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 입법을 하잖아요. 법을 여러분 통과를 할 때 국회의원들이 통과, 부결 이걸 눌러야 하는데 그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어느 이상을 여러분 통과를 눌러야 입법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때 얘들아 만약에 A 정당이 이 제도 하지 말자. A 정당이 다 안 해버려. 다 얘들아 부결을 눌러. 그러면 여러분 입법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60명이 앉고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단점이 나온 거네. 그러면 여러분 이 비례적 선거제도의 단점은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다수결 선거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의 정당을 중심으로 여러분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정당 중심. 이때 여러분 정당은 어떤 정당인 거야? 가장 득표 얘들아 저 비율을 제일 많이 받은 여러분 정당이지. 제일 높은 여러분 정당 중심으로 실현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이 모두 다 독단으로 얘들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유권자의 얘들아 정치적 선호가 정치적 결과로 확실히 반영되지는 않아. 왜냐면 여러분 내가 최다 득표자 봐봐.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의석이 얘들아 두 자리가 있어. A, B, C, D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B를 뽑고 싶어. 이 사람 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될 확률이 25%. 이 사람은 여러분 50%야. 이 사람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 얘는 40%고 이 사람은 여러분 35%야. 이 사람 5%. 이렇게 하면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얘네가 너무 우세해. A하고 C가 얘들아 너무 우세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들아 뽑히면 최다 득표가 얘들아 의석수를 차지하는 여러분 이 다수결 선거는 A하고 C가 의석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B는 내가 아무리 얘들아 B가 정책이 좋아도 아까 얘들아 내가 그 정책 선호도는 있지만 뭐 할 수 있다고 했어? 당선 가능성을 본다고 했잖아. 당선 가능성이 안 될 것 같아. 딱 봐도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얘를 찍어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의 얘들아 선호도가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점.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요런 여러분 이 두 선거제도는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네 번째 문단. 자, 다수결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이 선거제도인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는 누구의 여러분 예시라고 보면 되냐면 다수결 선거 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시예요. 자, 이때는 여러분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 특징이 너무 잘 드러나는 예시래. 자, 봐봐. 여러분 얘도
다수결 선거제도니까 어떻게 얘들아 후보자가 당선되는 거예요? 비율로? 최다 득표수. 그치? 여러분 이 사람은 여기도 최다 득표한 어떤 후보자가 이러면 어떻게 얘들아 당선이 되거나 아니면 의석이 앉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게 얘들아 똑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는 이 유권자가 당선 가능성이 큰 주요 정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대요. 아, 그럼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요거 얘기할 때 내가 B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선호도보다 얘들아 뭘 해버렸어. 얘들아 이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B를 뽑았다고 얘기를 했잖아. 이게 얘들아 어떻게 투표하는 거라고 나와 얘들아?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선택지에서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선호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 사람의 얘들아 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지 당선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선호도보다 당선 가능성을 보는 경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요 정당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돼서 권력이 집중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이때 권력을 집중할 때 여러분 권력이 어떻게 집중된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얘들아? 한 사람이 아니라 양대 정당이 골고루 좀 되는 경향이라고 했어. 아까 얘들아 그 앞에 나왔던 이런 비례적 선거제도는 한 사람이 한 정당이 독점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이거는 이러면 양대 정당이 얘들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권력이 집중이 되더라도 그래도 양대 정당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 제도는 가장 많이 득표한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되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거대 정당에 아주 유리한 제도예요. 그럼 봐봐. 아까 얘들아 우리 그러면 다수결 선거제도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단순 다수라고 했으니까 한 명만 뽑는 거야. 그래서 정치학자 뒤베르제는 이 투표 구조, 선거구의 크기, 그 다음에 의석 배분 방식. 여러분 의석이라는 말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가 한 명만 뽑는다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한 명을 뽑더라도 거기에서 제일 득표수 많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한 명씩을 계속 뽑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선거제도의 효과를 정치적 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치적 효과는 여러분 누굴 위한 거다? 거대 정당을 위한 거다. 거대 정당의 얘들아 효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의 들어가죠. 자, 이런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 유권자의 인지와 학습 경험 때문에 심리적 효과가 발생해서 투표하는 행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시 들어가고 자, 거대 정당 후보 한 명과 군소정당 여러분 조그만한 여러분 이 정당 후보 여러 명이 입후보를 하는 경우 군소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선거제도의 효과를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변경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대 정당의 후보자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이 이해관계를 잘 반영될 가능성보다 여러분 당선 가능성을 선택하는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뒤베르제가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 양당제가 형성된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장치적 효과와 심리적 효과의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럼 봐봐. 장치적 효과는 누굴 위한 거야? 거대 정당을 위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 심리적 효과는 내가 뽑을 사람이 안 돼? 그러면 높은 될 사람을 뽑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심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양당제가 형성이 되냐면 여당 야당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여당 야당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좀 이해하기 그래도 쉬울 것 같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여당과 야당으로 나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권의 뜻이랑 잘 맞는 여당이 있고 그 정권의 뜻이 조금 얘들아 반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야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당과 여당이 항상 비등비등하게 계속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당제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진보, 보수 이렇게 나뉘기도 하잖아요. 진보의 뜻을 조금 가지고 있는 쪽에 정당이 있고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내가
내가 얘들아 나는 근데 이 사람들 둘 큰 정당들 말고 이 조금 군소 정당을 선택하고 싶지만 얘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도 나름대로 나의 뭘 반영해? 될 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의 얘들아 뭘 반영할 수 있어? 선호도를 그래도 반영할 수 있잖아. 나는 그래도 좀 약간 진보인데 그럼 진보 선택해야지. 나는 보수인데 그럼 보수 선택해야지. 이렇게 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양당제가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 양당제가 만들어진다는 거 선생님 위에서 이미 정리해줬지. 위에서 정리해준 이유는 여러분 이 단순다수 소선거주제가 무슨 제도의 하나의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다수결, 그렇지? 다수결 선거제도의 유형이기 때문에 똑같은 여러분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래 결선 여러분 투표제로 한번 가볼게. 결선 투표제도 단순다수 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채택을 해요. 이러면 한 명만 뽑는다고 해서 거기 낚이면 안 돼요. 한 명씩 지역마다 다 뽑는 거예요. 그러면 노영동에서 한 명 뽑고 연동에서 한 명 뽑고 이런 식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결선 투표제하고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뭐가 들어갔어 얘들아? 공통점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 공통점 또 하나 더 찾을 수 있어요. 둘 다 여러분 다수결이기 때문에 최다 득표한 사람만 뽑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최다 득표수를 가지고 있는 당선자만 당선이 된다. 자, 하지만 결선 투표제의 경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으면 2차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해요. 이게 얘들아 투표를 몇 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 번을 할 수 있다는 거네.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투표 행태가 이러면 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잘 생각해봐 얘들아. 아까 얘들아 단순 다수는 여러분 투표를 여러분 몇 번 한다고? 한 번만 해.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결선 투표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몇 차가 나왔냐면 2차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우선 선생님 여러 번이라고 해서 2차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2차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때 단순 다수는 여러분 어떻게 얘들아 사람들이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투표하냐면 유권자의 투표 행태 어떻게 한다고 했지? 선생님 색깔펜으로 밑줄을 하나 그었는데 전략적. 여러분 전략적으로 투표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선호도보다는 당선 가능성을 먼저 보는 거. 여러분 이걸 보는 거였잖아. 근데 결선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자. 이 제도 역시 다수결 방식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런데 단순다수 소선거구제 하에서와는 다르게 여러분 차수에 따라서 여러분 차수가 아까 몇 차까지 나왔어 얘들아? 지금 2차가 나왔잖아. 2차에 따라서 전략적 투표 행태 외에도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의 차이점은 전략적 말고도 다른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단 한 차례밖에 투표할 수 없었던 단순 다수는 한 번의 선거로 당선자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군소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는 별다른 선택 여지 없이 전략적 투표를 해야 돼요. 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뽑아야 내 투표한 게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그런데 결선 투표제에서는 군소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 좀 더 고려할 요건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요건이 어떻게 생겼냐면 1차에서는 소신 투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소신 투표라고 하는 게 뭐야 얘들아? 정당 당선 가능성을 보는 거야? 내 선호도를 보는 거야? 내 선호도를 보는 거야. 내 선호도에 의해서 먼저 투표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한 50%가 못 나오면 다시 투표할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소신 투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1차에서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나의 선호도를 반영을 할 거고요. 전략적 투표를 한다라는 건 당선. 이미 한번 투표해봤으니까 이 사람이 30%고 이 사람이 50%야? 그러면 높은 사람 뽑겠지.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인 여러분 투표도 하지만 선호도도 같이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한다고? 선호도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전략적은 2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선생님 선호도라고 썼지만 선호도에 의한 투표라고 해도 되고 소신 투표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의 차이가 이렇게 투표를 몇 번 하는지에 따라서 투표 행태가 달라지고 선거의 종류에 따라서 투표 행태가 달라지는 아까 1문단에서 여러분 우리 선거에 따라서 투표 행태 달라질 거라고 했거든? 그거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거제도상 의석 배분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에 입각해서 투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선호를 변경해 가면서 전략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선거제도와 투표 행태를 고려해서 이 어떠한 선거제도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필자의 입장이거든 얘들아. 필자는 여러분 선거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여러분 주권자들의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왜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유권자들이 얘들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선거제도와 그 선거제도에 대한 투표 행태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아까 얘들아 그 각각 종류들의 이런 차이점 이거 잘 구분하고 이것도 예시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하고 주식 투자도 한번 해볼게 얘들아. 그 다음 거 볼까 얘들아. 주식 투자 전략 1문단 볼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한 번에 일확천 돈을 노리려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적인 여러분 목적이죠. 사람들은 자산을 증식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항상 이익만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손해에 따른 위험도 같이 온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가 높을수록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위험도도 높아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익을 한 번에 얘들아 막 20% 이상의 돈을 벌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위험한 애들일 수밖에 없어. 많이 해봤어 선생님도 잘 많이 해봐가지고 이건 주식 투자 시에 나타나게 되는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러면 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관계없이 나타나는 위험인 비체계적 위험과 시장 상황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분 위험은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는 거네. 하나만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면 지금 위험의 종류를 제시를 했고요. 그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나왔거든 얘들아.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시장 상황의 연관성 여부였어.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체계적이다 비체계적이다 라고 나눠놓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비체계적이랑 체계적인 애들 어떤 소설 방식이 나왔냐면 개념 설명하죠. 정의 들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고려하는 요소로서 얘는 여러분 O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걸 반영할 때 AND의 개념으로 반영을 해야 돼. AND의 개념으로 반영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고려할 때 AND의 개념으로 반영해야 된다. 또는의 개념이 아닌 거야. 하나만 고려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가보자. 자,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건 종업원이 파업을 하거나 경영을 실패를 하거나 판매가 부진하거나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기업 고유 위험이라고 해요. 여러분 삼성이 5만까지 떨어졌거든요. 선생님이 내가 삼성에 있는 건 다 빼긴 했는데 내가 한 계좌에 있는 거는 빼지를 못했어. 왜냐면 너무 많이 불려있거든. 그리고 얼마에 불려있냐면 선생님이 얘들아 삼성이 9만 전자일 때 얘들아 9만 초반에 샀거든요. 5만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40% 이상이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뗄 수가 없어. 그냥 장투하는 거야. 오랫동안 그냥 묵혀둘 거야. 한 10년 있다가 꺼내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봐봐. 삼성이 지금 왜 7만 전자에서 8만 전자까지 가려다가 얘들아 5만 전자로 떨어졌냐면
삼성이 반도체가 되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데 그 반도체를 이걸 할 때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기술이 있나 봐. 근데 그 기술이 얘들아 이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삼성이 이거를 미리 대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그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지금 걸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러면 어떤 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얘들아 선택한 게 얘들아 그 전략이 잘못된 거야. 잘못돼가지고 지금 삼성에서는 여러분 지금 피똥을 싸야 돼요. 왜냐면 계속 그걸 연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SK가 그걸 계속 하고 있었어요. 돈이 안 돼도 SK가 계속 그걸 해서 그 반도체를 지금 만들고 있어. 돈이 안 됐어도. 그런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여러분 지금 사업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SK 하이닉스는 진짜 엄청 뛰었거든요. 그걸 샀어야 했는데 그건 엄청 뛰고 삼성은 엄청 지금 폭락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거는 여러분 그 사업이 아니라 이런 세계의 경제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삼성이 개별적으로 뭐도 한 거야 얘들아? 판매가 부진하고 경영을 잘못 실패한 거야. 어떤 전략을 잘못 세운 거잖아.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 삼성에서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랑 관련된 거고 SK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전략을 너무 잘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기업의 고유 위험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기업의 위험도는 여러분 이 체계적인 위험에 여러분 지금 정의가 나타난 거고 여러분 여기 종업원의 파업, 경영 실패, 판매 부진 이건 여러분 개별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예시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비체계적 위험의 정의는 여러분 뭐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이제 알 수 있어. 한 기업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이 체계적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은 한 기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주식을 사는 건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삼성을 산다, 카카오를 산다, 내가 현대를 산다 이러면 그 현대 기업이 잘못한 거야. 카카오에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잘못하냐 못하냐가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기업의 이 특수 사정으로 인한 이 위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얘들아 선박업체 내가 선박업체에 투자를 했어. 근데 이 선박업체가 좀 얘들아 선박도 많이 운영을 하고 선박도 막 새로운 만드는 기술도 발견했어. 그런데 선박이더라 외국에서 얘들아 아주 큰 비싼 여러분 물건을 싣고 오다가 좌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박이 이러면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주식 폭락해요. 여러분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하이브 걸 샀어 얘들아. 하이브 기업을 걸 샀는데 하이브 기업에서 얘들아 요새 막 문서 나오잖아. 뉴스 그럴지 어떻게 알았겠어? 이러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사면 이 상황에서 이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비체계적 위험의 특성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예측이 좀 불가하다. 이게 특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걸 대비할 수 있게 여러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비체계적인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거예요. 분산 투자야. 분산 투자.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러면 만약에 삼성에서 내가 만약 삼성을 사놨는데 삼성이 아까 부진하다고 했잖아. 삼성전자가 부진해서 얘들아 지금 40%까지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이러면 내가 만약에 다른 회사 SK 하이닉스도 샀어. 그럼 쌤쌤이야. 0이긴 하거든 얘들아. 그래도 상세를 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손실을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쌤쌤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하나가 마이너스면 하나는 플러스를 만들어서 0을 만드는 걸 상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 하나는 손실을 보더라도 하나는 수익을 보고 하나는 손실을 보고 하나는 수익을 보더라도 여러분 상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서로 상관없는 종목을 할 때 더 위험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아까 선생님 똑같이 삼성하고 SK가 둘 다 반도체야 얘들아. 근데 이번엔 반도체 사업 자체가 다 얘들아 전 세계로 지금 직격탄을 맞았다. 이러면 하이닉스도 떨어지고 이러면 그럼 삼성도 떨어지게 될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삼성전자는 반도체고 선생님 만약 하이브를 샀어. 이건 연예견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관없는 종목이나
분야가 다른 것들을 나누어서 투자를 해야 이게 분산 투자의 여러분 정의예요. 분산 투자는 여러분 내가 종목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이런 분산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도를 많이 낮추려면 다양한 분야를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분산 투자만 해서 위험도가 낮춰진다고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요렇게 투자를 해야 여러분 이거를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위험도를 더 낮추는 방식을 얘기한다. 자, 따라서 여러 종목의 주식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난 경우 그 종목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증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거기에 조건이 붙어야지.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 상관관계가 없는 애들이 많아야 돼. 여러분 또 어떠해야 돼 얘들아? 분야를 여러 개로 나눠야지 얘들아. 그래야만 여러분 위험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자, 종목수하고 비체계적 위험성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반비례 관계인데 여기에서 여러분 더 낮추려면 종목수, 여러분 분야 달라야 된다. 이거 제시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단에서 체계적 위험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것이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여러분 이자율의 변화, 정치 사회적 환경 등 여러 기업들에게 공통으로 주는 요인들에 기인을 해요. 아까는 여러분 우리 비체계적 본문엔 안 나왔지만 여러분 어떻게 정리했어? 한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 나타나는 여러분 예시 들어갔지? 그리고 그 다음 건 여러분 체계적 위험에 정의가 들어가. 정의는 아랫부분에 쓸 거야. 자, 여러분 정의 조금 더 갈게. 체계적 위험은 주식시장 전반에 관한 위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체계적인 위험에 대응하는 분산 투자의 방법으로 또 감소시킬 수가 없어서 얘는 다른 말로 분산 불능 위험이라고 얘기해. 분산이 불가능한 위험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기 얘들아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 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들아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분 예측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얘는요? 여러분 경기 변동 여러분 예측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얘들아. 이자율을 높이거나 뭘 하면 얘들아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경제적인 관점들 나오잖아 얘들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라는 건 물가가 상승하면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건데 그 물가가 상승되는 이유는 그 앞에 또 다른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거는 경기 변동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물론 여러분 예외적인 현상들도 있기는 하지만 경기 변동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들은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봐봐요. 만약에 얘들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높였어요. 계속 더 높일까요? 안 높여요. 왜냐면 다시 얘들아 금리를 좀 낮춰서 경기를 어떤 변동을 또 줄 거거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여러분 금리를 낮췄어. 그럼 우리나라도 대부분 낮춰. 여러분 예상이 돼. 어떻게 할 건지 중앙은행이 뭘 할지 알 수 있어. 여러분 정치 사회적 환경, 여러분 정치에서 얘들아 누가 대통령 당선될지 계속 사람들 예측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거 다 주식에 연관되고 얘들아 채권에 영향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누가 당선될지는 여러분 대부분 이제 투표에다 비등비등하면 알기는 어렵겠지만 여러분 지지율을 보고 이렇게 하면 대충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특징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얘는 비체계적 위험보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다시 갈게. 여러분 체계적인 위험은 이렇게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게 분산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정리해보자. 여러 기업들에게 얘들아 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애들이라고? 공통으로 영향을 주는 애야. 그래서 여러분 빈칸에 공통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체계적 위험의 경우는 분산 투자로 여러분 해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러면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아래 여러분 요 표 얘들아 그래프 있는 거 얘들아 우리 문제에 있었을 거야. 얘들아 수능 주도권에 있는 문제거든. 자, 한번 봐봐.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주로 봐야 되는 거는 표를 다 읽을 수 있어야지만 이 표에서 이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요거야. 체계적 위험이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 나뉘어져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을 기점으로 여기 이 기점으로 그냥 지금 나눠져 있잖아. 이 부분은 무조건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야. 이건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비체계적 위험 그래프가 얘들아 요게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계적 위험은 여러분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비체계적 위험을 나타내주는 이 그래프는 점점 감소를 한대. 뭐에 의해서? 주식의 구성수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얘는 종목의 수와 관련이 있는 거네. 종목 수에 관련이 있다는 건 여러분 뭐가 먹힌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가 먹힌다는 거죠. 적용이 가능한 거고 체계적 위험은 여러분 계속 어때 얘들아? 종목 수가 똑같아도 달라져도 얘는 똑같아. 체계적 위험은 똑같다라는 건 여러분 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X축에 있는 종목 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럼 종목 수가 상관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분산 투자가 먹힌다 안 먹힌다?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 얘들아 요 선은 여러분 뭘 나타내고 있냐면 체계적 위험이 일정하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 즉 이 체계적 위험이 주식의 얘들아 종목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 얘는 여러분 이 위험이 여러분 종목수에 따라서 비체계적 위험은 여러분 변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서는 체계적 위험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 종목수에 따라서. 얘는 종목수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걸 나타내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체계적 위험이 얘는 안 늘어나나? 이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늘어날 수 있고요. 체계적 위험도 해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체계적 위험은 종목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부분 네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볼게. 자, 그렇다면 체계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없을까? 베타 계수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의한 투자자는 체계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은 달라야 되는 거네요. 여러분 비체계는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체계는 여러분 베타 계수를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포트폴리오에는 여러분 위험이 뭐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체계랑 그치 비체계 다 들어가서 고려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베타 계수를 이용한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얘를 적용한 포트폴리오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들아 분산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는 비체계를 위한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한번 봐볼게. 이때 베타 계수라고 하는 건 주식시장 전반의 수익률 변동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에 대해서 개별 기업의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계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얘들아 뭐 기업이 만약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1000개가 얘들아 변동 양상을 토탈하면 어떤 애는 감소한 애도 있고 어떤 애는 증가한 애도 있고 이걸 다 더하면 비율을 다 계산을 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 비율, 변화 비율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아까 삼성 아니면 여러분 하이브 아니면 여러분 현대, 카카오 이 특정 기업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비교를 할 때 기본 전반적인 주식시장이 다 얘들아 상승하고 있어. 근데 이 개별 기업이 하락을 하고 있어. 상승하는 걸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죠. 민감하지 않아요. 얘가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개별 기업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얘들아 주식의 양상과 그 주식 시장의 양상과 이 한 기업의 양상이 비슷하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 베타 계수의 정의가 들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변동에 대한 민감 정도야. 그러니까 민감도가 얘들아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그 양상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 종합 주가 지수의 수익률이 1% 변할 때 여러분 자 1%가 아니야. 1% 변할 때 그러면 이거는 변화율을 얘기한 거야 얘들아. 그치? 지금 여러분 이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1%가 아니라 1%라는 뜻이 아니죠.
이게 변했다는 거니까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몇 퍼센트 변했는가 이것도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수치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베타 계수가 나타내고 싶은 거는 이러면 전체 종합이 이 정도 변했을 때 개별 주식이 이 정도 변한다라는 걸 베타 계수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타 계수가 변화율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야. 자, 이 베타 계수는 주식시장 전체 변동에 대한 개별 주식 수익률의 민감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1% 증가할 때 혹은 감소할 때 이 말은 여러분 이걸 값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 뭐라고? 변화율이야. 자, 이 정도의 변화율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주식 A의 수익률이 0.5%도 증가를 했어. 그러면 이러면 어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얘는 뭐야 얘들아? 개별 주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개별 주식의 수익률이 이렇게 증가 또는 감소래. 이러면 0.5% 얘들아 증가 감소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뭐라고 생각해야 돼? 변화율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때 주식 A의 베타 계수는 0.5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1하고 0.5로 어떻게 해주면 0.5가 돼요? 얘는 여러분 민감도를 계산하는 건 여러분 이제 우리 그 기출에 많이 나왔었는데 민감도를 계산할 때는 여러분 이거는 나누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러분 제 아래 종합 주가 지수의 수익률 그러니까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개별 주식의 수익률 변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바로 베타 계수야. 이게 베타 계수야. 자, 여러분 수익률의 변화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종합주가지수의 변화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들아. 알겠지?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들아 A는 지금 1%가 변했잖아. 그리고 0.5가 개별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5가 되는 거고 이게 A의 얘들아 베타 계수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는 주식 B는 수익률 2% 증가 감소 변화율이 2%가 됐다고 했을 때 B의 베타 계수는 2가 된대요. 그러면 B는 여러분 아까 전체 종합이 1%고 얘가 2% 얘들아 변화가 생겼으니까 그러면 얘가 2가 된다고 보는 거지. 자, 그러므로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주식 B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계수가 클수록 민감도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 그럼 다시 정리할게. 여러분 베타 계수가 클수록 이거 근데 선생님 아래 넣어놨는데 얘들아 이거 한번 여기다 넣어볼까 얘들아. 베타 계수가 여러분 클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 개별 주식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도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따라서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호황에 얘들아 진입을 했을 때에는 호황이라는 건 여러분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어떤 걸 얘들아 투자해도 막 돈을 버는 거 이게 얘들아 우리나라가 얘들아 그 재작년 2022년 5월이 그랬거든요. 내가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9만 전자에 불렸잖아요. 자 여러분 호황에 들어갈 때는 이 베타 계수가 큰 종목의 투자 비율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하룻밤에도 얘들아 계속 얘들아 이렇게 몇 프로 증가 몇 프로 증가 이렇게 하는 애들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얘네들이 민감하게 호황이니까 계속 상승할 거거든. 떨어지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익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최대화를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황이 예상이 될 때에는 여러분 이때는 베타 계수가 작은 종목 베타 계수가 적다는 건 민감도가 작다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경제가 흔들려도 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그냥 계속 일정한 애들이야. 일정한 종목의 투자 비율을 높여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뭐 하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아까 위험도가 여러분 이 체계적 위험은
이러면 아까 뭘 해야 된다고 했냐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얘들아 베타계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 다른 거고 그 다음에 불황일 때 투자하는 종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민감도에 따라서 베타계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민감도가 높을수록 여러분 수익률이 커요. 왜냐면 봐봐요. B가 아까 민감도 베타계수가 컸잖아요. 민감도가 훨씬 크죠. 이게 얘들아 지금 수익률이 이러면 2%가 된 거야. 얘는 0.5%밖에 안 됐는데 똑같이 얘들아 얘가 전체 종합이 1% 변화가 생겼을 때 얘는 이 정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2%에 내가 이러면 증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익을 볼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증가 또는 아까 감소라고 했거든? 2% 감소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위험도도 어때 얘들아?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만큼 위험도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베타 계수는 높으면 다 좋은 게 아니야. 높은 만큼 여러분 내가 수익률은 보장받을 수는 있지만 선생님처럼 그 삼성전자 9만에 몰리면 평생 계속 그 돈을 지금 선생님 얘들아 그 9만 그 저금을 했으면 이자가 생겼겠지. 지금 얘들아 그 9만 원이 지금 4만 원 5만 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얘들아 그게 너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험성이 큰 거죠. 왜? 내가 호황일 때 베타계수에 큰 애들로 들어갔거든요. 못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얘도 베타계수랑 민감도, 그 다음에 수익률, 위험성 얘네들의 관계를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러분 넘어가서 현대센서 공학을 한번 가볼게. 이건 10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내용이지 얘들아. 한번 봐보자. 자,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이 정전 용량의 변화를 이용해서 인체나 기계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를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 습도 센서에 얘들아 지금 개념이 들어갔어. 자, 근데 여러분 얘는 뭘 이용할 거라고 이미 딱 얘기를 했어 얘들아. 전극에 축적되는 전하의 용량이 이게 얘들아 정전 용량의 정의지 얘들아. 이건데 정전 용량의 정의에 해당하는 여러분 이 개념, 즉 전하의 용량이 변화하는 걸 활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얘들아 습도 변화를 감지하는지에 대한 과정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정전 용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먼저 알아야 이러면 습도 감지하겠지.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이 센서는 공중보건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나 출입문의 버튼 등 다중이용 시설에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만지기 싫어가지고 사람들 거기다가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테이프 붙여놓고 아니면 뭐 붙여놓은 다음에 얘들아 계속 소독을 해주거나 아니면 계속 바꿔주고 이런 걸 했었거든. 근데 이런 아예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뭘? 그냥 여러분 내가 다중이용 시설에 그냥 손을 간단하게 조금 갖다 대면 금방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이렇게 앉아봐도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센서가 얘들아 활용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문장 갈게요. 일반적으로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축전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전기를 활용하고 축전기로 구성되어 있구나. 이게 얘들아 구성 요소야. 근데 구성 요소가 축전기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으니까 여러분 얘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 축전기는 전하를 전극에 저장하는 장치래. 아까 얘들아 1분단에서 선생님 뭘 해야 된다고 했어? 이 전하의 용량을 바꾸는 걸 통해서 이러면 습도 감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된 양이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축전기의 얘들아 정의이기도 하지만 여기 저장되는 여러분 양이 저장되는 양의 변화로 감지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예상하시면 돼요. 자, 축전기는 여러분 평면으로 된 두 개의 전극과 한 개의 수분 유지 기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축전기마가 얘들아 이 이 습도 센서는 축전기 하나만 구성 요소 얘기했잖아. 걔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측정기의 구성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 거야. 왜? 얘는 다 세분화해서 설명하고 있거든. 자, 봐봐. 우선은 여러분 2개의 전극하고 그 다음에 1개의 수분 유지기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구성 요소 들어가죠. 측정기의 구성은 3가지의 모습 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2개의 전극은 전기가 통하는 도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측정기 상부와 하부에 각각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전극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이때 얇은 투습형 여러분 이 소재 여러분 투습이 뭐야? 습기가 투과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이 투과한다라는 뜻이겠지? 이걸 투습성이라고 해. 여러분 물이 투과를 해야 여러분 얘들아 습도를 감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을 투과할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된 상부 전극은 센서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뭐 만지거나 아니면 사람의 이렇게 체온이 닿거나 아니면 이렇게 습기가 딱 닿으면 그러면 얘네들 문이 열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얘는 센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외부의 물 분자가 축전기 내부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부 전극의 역할이죠. 그러면 요게 얘들아 상부 전극의 역할이야. 자, 하부 전극은 축전기 내부 아래에서 상부 전극을 마주보고 위치하고 있는데 왜냐면 위아래로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위아래로 위치하고 전극이 가운데에 얘들아 기판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 상하부 전극 사이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인 수분 유지 기판이 껴있는 거야. 전기가 통하는 전극, 상부 전극, 전기가 통하는 하부 전극, 그리고 사이에 수분 유지 기판. 근데 아래 그림 있어 얘들아? 아래 그림 있어. 그래서 수분 유지 기판이 끼워져 있는데 수분 유지 기판에는 작은 인력만으로도 물 분자를 쉽게 흡착할 수 있는 이황화 몰리브덴이라고 하는 방막 소재가 증착. 여러분 우리 증착 기술 배웠죠? 증착이 뭐였어? 달라붙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소재가 얘들아 달라붙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근데 왜 얘들아 이 방막의 소재는 물을 잘 흡수해야 돼요? 습도를 센서를 가지고서 감지하려면 여러분 물을 계속 흡수를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애들을 사용해야겠지?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아까 상부 전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수분 유지 기판도 마찬가지고 계속 여러분 물을 계속 쉽게 흡수하는 소재를 쓰는 이유는 센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을 더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빈칸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이제 그림에다가 정리를 해볼 거야.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으면 거기다 개념을 다 써놓으라고 했잖아,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은 오른쪽에 이제 2번째 문단 다 봤으니까 2번째 문단은 여러분 정전 용량형 근접 습도 센서에 사용되는 측정기에 뭘 제시하고 있는 문단이에요? 구성 요소. 여러분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 문단이고요. 자,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그림에다가 우리 빈칸을 쭉쭉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선 상부 전극과 하부 전극의 공통점을 정리해 볼 거예요. 얘네 둘 다 여러분 뭐가 통해야 돼? 전극이란 말 썼으니까 전기가 통해야지. 그치? 근데 여러분 전기가 통하는 무슨 여러분 어떤 소재로 이루어졌다고 했어 얘들아? 도체. 그렇지.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 2번은 다음 문단과 하나 더 볼 거야 얘들아.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자. 자, 여러분 여기 상부 전극 가세요. 상부 전극은 여러분 무슨 소재로 되어 있다고 했어? 얇은 투습형. 그렇지. 투습성 소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두꺼운 것도 아니고 왜 얇은 건지 알겠지?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서 얇은 애를 넣어놓은 거야. 자, 그리고 여러분 센서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 형식이야?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게 얘들아 습기를 빨리 인식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그리고 센서 외부의 물 분자가 여러분 측정기 어디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돼요? 내부로. 그렇지.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수분 유지기판을 보시면 얘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여러분 부도체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자, 물 분자를 쉽게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여러분 무슨 소재? 방막 소재가 증착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이것까지 이제 구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 이 센서에 얘들아 이제 어떻게 이 용량이 전기 용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감지하는지에 대한 과정 나오겠지. 자, 그걸 정리 한번 해보자. 센서에 전원이 공급이 됐어. 여러분 전원이 공급됐다는 건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전기가 흐르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이 수분 유지기판에서 전기가 흐르지 않아. 왜? 아까 얘들아 부도체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 얘는 여러분 부도체로 되어 있으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고요. 상하부 전극에는 서로 다른 전하들이 모여서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들아 위에 여러분 상부 전극하고 하부 전극 그림에다가 빈칸 동그란 표시할 수 있겠다. 서로 무슨 전하가 모여있다? 다른. 만약에 상부에 얘들아 음전하가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부에는 양전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구성되어 있다는 거야. 자, 이때 수분 유지기판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분자 내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 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도체 안에 여러분 양전하, 음전하 얘네들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하부가 얘들아 양전하라고 한다면 음전하가 하부 전극 쪽으로 계속 몰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내부의 전자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핵은 재배열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하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쪽으로 계속 모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분자 내부의 전자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재배열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빈칸 정리하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하가 여러분 양전하를 띠고 있는 전극 방향으로 모이게 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상부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전극 방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음전하는 상부 쪽으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양전하는 아래 하부 쪽으로 좀 움직이니까 그래서 재배열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결과 기판 내부에서 분자 간의 경계에 위치한 여러분 이 음전하와 양전하가 상쇄가 되고 상하부의 전극과 접하는 기판 상하부 표면에 한쪽은 음전하가 한쪽은 양전하가 분포되기 시작을 해요. 왜? 아까 전극에 얘들아 어떤 속성인지에 따라서 그 반대의 전하들이 몰린다고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러면 수분 유지기판에서 원자에게 얘들아 재배열이 됐더니 이런 결과를 갖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부도체 표면에 전하가 형성되는 현상을 분극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분극에 전기가 들어가는데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여러분 부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위아래 상하부의 얘들아 전극에서 계속 얘들아 지금 전하들이 있으니까 양전하든 음전하가 있으니까 전기가 계속 통하고 전기장이 형성이 되니까 얘도 그 전하들이 나뉘게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전기가 흐르진 않지만 여러분 두 전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가 재배열이 되어가지고 분극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수분 유지기판의 분극으로 인해서 상하부 전극에는 더 많은 전하가 축적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이 반대로 계속 몰리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얘들아 상하부 전극에 얘들아 뭐하고 뭐가 몰린다고? 음전하랑 양전하가 계속 축적이 되는데 이때 정전 용량값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정전 용량의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정전 용량의 개념이 뭐였더라 얘들아? 전하의 용량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러분 전하의 용량값이 센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되는 거야. 어떤 상태가? 축적되어 있는 상태가. 이게 기본값. 축적된 게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야 돼 얘들아. 여러분 그 전하가 얘들아 지금 전하의 용량이 여러분 축적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기본값.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이렇게 전원이 공급된 상태의 정전 용량량 근접 습도 센서가
물 분자를 감지하는 과정은 이거와 같아요. 자, 이러면 전원이 아까 공급돼서 이러면 어떤 상태가 된 거라고? 이러면 그 센서의 기본값을 설정한 거야. 근데 그 기본값이 전하의 용량이 어떻게 된 상태? 축적된 상태가 기본 상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이제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자, 이러면 서술 방식은 어떤 거 나올지 바로 예상되죠? 과정이 나와요. 순서라고 하셔도 되고 과정이라고 하셔도 되고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서 센서로 이동을 해요. 그럼 만약에 손에 있는 물기 아니면 이런 뭐 땀 이런 것들이 얘가 딱 만나면 이게 가는 거죠. 아니면 또 습도가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이런 경우도 있어 얘들아. 만약에 그 습도 집의 습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센서가 다르게 해가지고 위에서 여러분 공기청정기나 아니면 제습기가 틀어지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 그런 경우도 집의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네가 캐치를 하고 나서 그걸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센서가 이동을 하면 상부 정금을 추가해서 수지 유지 기판에 흡착이 돼요. 맞죠? 이건 앞부분에서 얘들아 상부에 얘들아 어떤 형태로 되어 있어? 얇은 여러분 우리 투성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물이 흡수되고 그리고 여러분 수지 유지 기판도 얘들아 뭘로 되어 있어? 얘들아 물 분자를 많이 흡착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방막 소재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물이 흡착되는 거야. 이게 2번. 그리고 수분 유지 기판에 물 분자가 흡착이 되면 물 분자 내부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전하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수소 전하는 상하부 정극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된 방향에 따라 분극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3번. 자, 그러면 여러분 물 분자 내부에서도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상부가 얘들아 지금 음의 얘들아 상태이면 여기 있는 여러분 수소 원자가 상부 쪽으로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하부가 음의 상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산소가 그 아래쪽으로 달라붙는 양극형 현상, 즉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분극이 일어나는 정도를 유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의 수분 유지기판보다 유전율이 훨씬 높은 물 분자가 수분 유지기판에 흡착이 되면 수분 유지기판에서는 이전보다 분극이 더 빨리 일어나는 거야. 물 분자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수지 유지기판은 유전율이 항상 여러분 물 분자보다 작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 물 분자가 얘들아 분극이 되고 얘도 여러분 그 물 분자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전하들이 다시 또 분극이 되는 거야. 이때 얘들아 분극이 된 거는 여러분 누가 분극된 거라고? 3번은 물에 전하가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물에 원자가 분극이 된 거고 수분 유지기판에서는 나중에 얘들아 다시 또 분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상하부 정극이 축적되는 전하의 양도 많아지게 되면서 아까 얘들아 분극이 되면 뭐 한다고 했어? 축적되는 양이 많아진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정전 용량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4번이죠. 그러면 아까 축적이 된 게 얘들아 기본값이었거든? 근데 그 기본값에 여러분 기본값을 계속 만들어 놓고 계속 증가 상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감지된 정전 용량이 일정 값을 더 넘으면 전기 회로에선 전기 신호를 통해 센서와 연결된 기계를 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본값을 만들어서 얘가 얘들아 더 많아지고 계속 분극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정 값을 넘어섰을 때 기계가 작동된다. 이게 5번. 그러면 여러분 아까 1문단에서 여러분 이 센서는 어떻게 활용한다고 어떤 기준으로 활용된다고 했었냐면 여러분 전하의 용량인 정전 용량의 변화 때문에 여러분 센서가 감지한다고 얘기했잖아. 그 변화를 만드는 과정인 거네. 여러분 정전 용량이 계속 많아지게끔 만드는 방법을 제시한 거야. 많아지게 하는 거는 여러분 얘네가 분극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에는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장 갈게요. 이후 수분유지 기판에 흡착된 물 분자는 수분유지 기판에 증착된 방막 소재와 인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아까 일단 방막 소재는 어떤 거라고 했어? 물을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얘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근데 빠르게 탈착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는 여러분
이는 방막 소재에서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과 물 분자의 산소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때문이래요. 그러면 얘네가 얘들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전기력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수분 유지기판에서 물 분자가 탈착이 되면 축전기 상하부 전극의 정전 용량도 원래 크기를 회복하게 될 거래. 그러면 원래 크기를 회복한다는 건 여러분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져야지, 그치? 그래서 센서는 또 다른 습도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기본값의 상태가 되고, 기본값에서 또 얘가 더 커지면 센서가 해서 기계가 운영되고, 다시 얘가 물 분자가 빨리 인력이 떨어져가지고 인력이 얘가 부족해서 떨어져 탈착이 되면 그럼 다시 작아져서 다시 원래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과정 중요하게 가야 돼 얘들아.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